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프리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설명된 약들, 좀 안일하게 여러분이 섭취하시는 약물들, 다이빙 전후로 주의하셔야 할 품목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이빙 여행 갈 때 특히 많은 사람들을 인솔하고 가시는 프리다이빙 강사라고 했을 때 꼭 챙겨가면 좋을 상비약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 기호식품들, 예를 들어서 흡연이라거나 커피라거나 아침 식사 여부, 멀미약,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사실 의약품이나 의료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 지병이 있어서 약물을 섭취하고 계시던 분들이나 프리다이빙 후, 스쿠버 다이빙 후 이상 증상이 있어서 특정 약품을 섭취해야겠다고 판단이 되실 때는 절대 저의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강사님 말씀을 듣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라는 거, 요거 하나 먼저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좀 간단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희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담배 피는데 프리다이빙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흡연 여부가 프리다이빙을 한다 못한다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물론 당연히 흡연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고, 프리다이빙을 계기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면 최고고, 혹은 다이빙이 끝나고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담배를 참을 수 있다면 좋긴 한데, 우선 좀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담배 속에 포함된 수많은 독극물을 제외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신다면은 일산화탄소가 여러분의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이빙에 있어서 여러분들 안전에 대한 여러분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안 피는 게 좋긴 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매 다이빙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건 모험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가볍게 좀 취미로 즐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 프리다이빙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멘탈 상태, 정신적인 상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만약에 담배를 끊음으로써, 담배를 안 피움으로써 내가 받는 금단 증상과 스트레스가 필요 이상으로 크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강습 과정 내에선 혹은 일반적인 펀다이빙 내에선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게 담배 한 대 피우고 다이빙 하시는 것도 뭐 그렇게까지 해롭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안이 되실진 모르겠는데, 담배 피우면서도 숨 6분, 7분씩 참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해요. 그래서 흡연 여부가 프리다이빙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그렇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혹은 여러분들의 프리다이빙 실력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의문이 있긴 하지만 당연히 안 피우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또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 또 조금 엄격한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 다이빙하기 전에 커피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아침에 프리다이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커피가 너무너무 먹고 싶고 내 몸이, 우리 일상생활에 찌든 내 몸이 카페인을 요구하고 있는 그 와중에, 카페인 금단 현상을 겪고 있는 와중에 내가 다이빙을 가야 된다 한다면, 또 여러분들 커피를 먹음으로써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오히려 커피를 참음으로써 나에게 미치는 불안감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이빙에 있어서는 더 크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드시고 싶으면 아침에 다이빙 전에 커피 한 잔 드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안전이나 여러분들의 실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이 여부들이 여러분의 실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정말 여러분이 본격적인 딥다이빙을 한다거나 장기적인 컨디션 관리가 필요한 대회라든지 좀 이런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셔야 할 때일 텐데요. 사실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본격적으로 막 80m, 90m씩 내려갔다 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제 영상 안 보실 거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목적으로 다이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알아서 섭취하지 않으실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금 더 일반적인 범위의 다이버들, 이제 막 프리다이빙을 시작한 초보 다이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비슷하게도 아침 식사 여부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산소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 1번은 뇌고 2번째가 소화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신 직후에 다이빙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몸이 훨씬 더 빨리 산소를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긴 하죠. 다만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아침 식사를 안 하고 배를 타면 배멀미를 더 많이 한다거나 혹은 공복에 다이빙을 했을 때 속이 쓰리다거나 당이 떨어진다거나 그 외에 다른 외적인 요소로 좀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하고 다이빙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편하게 즐기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분들을 만났을 때 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퀄라이징에 도움을 주는 신비의 약품이라고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브랜드를 모르고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했는데 알게 모르게 다이빙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오트리빈을 이퀄라이징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비로운 약품, 여행에 있어서의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요거 조금 중요한 내용 같아서 요거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99.9%의 요인은 연습을 안 해서입니다. 제가 요건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두 이퀄라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체 조건에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조금 불리함이 있어서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 얘기인가? 라고 흔히 생각할 만큼 그 비율이 높진 않아요. 우리가 다이빙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막 100만 명, 1000만 명씩 된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 끽해봐야 5만 명이거든요. 이 와중에 그렇게 많은 비율이 타고난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지병 때문에 이퀄라이징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건 이퀄라이징은 올바로 배우고 충분히 연습을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달성하는 시점이 누구는 시작하자마자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아예 안 되는 사람은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드물다예요. 오트리빙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코 속에 혹은 사이너스랑 기도와 점막들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비염이 있다거나 염증이 있어가지고 특정 부위가 붓고 좁아진 상태에서 이 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일시적으로 확장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평소에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이비인후과를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처방을 받아서 제대로 사용을 하신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의사의 처방 없이 의사의 도움 없이 단지 여러분들 여행 갔는데 이퀄라이징에 도움이 된다는 욕심만으로 이 약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내성이 굉장히 빨리 와요. 처음에는 한 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뭐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고 상쾌하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번부터는 훨씬 많은 양을 사용을 해야 된다거나 훨씬 자주 사용해야 된다거나 이 약 없이는 전혀 이퀄라이징이 안 된다거나 하는 등의 내성이 빨리 오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이퀄라이징을 하고 싶다, 내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약을 사용하시는 건 절대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깜짝 놀란 게 무슨 암시장에서 정보 주고 받듯이 커뮤니티 물밑에서 이퀄라이징 안 돼요? 그럼 이거 한번 써보세요. 여행 가세요? 요거 꼭 가져가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보통 여행 가서 이퀄라이징이 안 돼서 여행을 망치는 경우에는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정을 좀 무리하게 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박 3일, 3박 4일로 주말 껴가지고 간단하게 프리다이빙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금요일 낮에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새벽 비행기로 필리핀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다이빙지로 이동을 해서 거의 잠도 못 자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이빙을 하고, 또 그날 다이빙 오전 일정 끝나고 오후에 시간 아까워서 또 다이빙하고, 밤에는 같이 간 일행들과 술 한잔 하고 또 늦게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다이빙 하려니까 이퀄라이징 안 되고, 요런 좀 빡빡한 일정이라든지, 비행기를 장시간 타게 됐을 경우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바로 다이빙을 해서 컨디션이 좀 저하된 상태에서 다이빙을 한다든지, 이런 외적인 요소가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은 조금 더 여유롭게 잡으시길 추천드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여유롭게 잡을 수 없다면 다이빙 일정도 절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즐기시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첫날은 웬만하면 그냥 푹 쉬세요. 여행은 1년에 한 번, 두 번 갈 수 있는 거지만 그 한 번에 프리다이빙 올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5년, 10년, 15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프리다이빙을 즐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급하지 마시고, 한 여행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롭게 즐기시는 게 여러분들 오랫동안 즐겁게 프리다이빙을 즐기시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짧게 여행을 가든 길게 여행을 가든 항상 좀 챙기고 다니는 약품들이 있어요. 운 좋게도 지금까지 아직도 한 번도 이 약품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상비약으로 어떤 것들을 들고 다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비약으로 들고 다니시는 약 중에 의미 없는 약과 주의하셔야 되는 약과 챙기면 좋은 약품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많이들 사용하지만 부작용이라든지 사용법에 있어서 조금 잘 모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품목 중에 하나가 멀미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멀미를 안 해요. 마리나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멀미를 했었는데 이제 매일 배를 타다 보니까 더 이상 멀미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멀미약 사실 생각보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독한 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의로 하루에 몇 알씩 나 멀미 안 할래, 다이빙 할래, 그러고 하루에 몇 알씩 임의로 드시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형, 우리가 먹는 멀미약 말고 키미테처럼 붙이는 멀미약 있잖아요. 이 붙이는 멀미약이 먹는 멀미약보다 훨씬 셉니다. 그래서 사용에 있어서 훨씬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만지지 않도록도 조심하셔야 되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붙여주지 않도록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키미테 만졌던 손으로 눈을 만진다든지 예민한 부분을 만졌을 때도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하시면 키미테보다는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멀미약을 섭취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한데, 되도록이면 멀미 역시 다이빙 과정의 일부로서 받아들이시고 이왕이면 섭취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멀미가 너무너무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다이빙 시작하기 1시간 전에 한 알 정도만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멀미약 부작용 중에 하나가 어지럽고 졸리고 사람이 처지는 게 있어요. 가끔씩 굉장히 이 약효를 세게 받아서 배 타고 다이빙을 가는 동안엔 멀미를 안 하지만 막상 다이빙 할 때 되면은 너무 졸려가지고 아예 다이빙 자체 안 하고 배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이 졸음을 참고 억지로 바다에 들어가서 비몽사몽 다이빙을 한다고 하면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절대 과복용 하지 마시고 절대 오남용 하지 마시고, 특히 어린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고 센 약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항상 챙기는 약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히스타민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히스타민제는 우리 몸에서 격렬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공포와 제일 많이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파리일 거예요. 해파리에 쏘였을 때 굉장히 개인체가 심해요. 어떤 분들은 쏘인 줄도 모르고 전혀 고통도 못 느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피부에 굉장히 우둘투둘하게 수포가 올라온다거나 간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이런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피부가 예민하냐 안 하냐보다는 알러지 반응이 몸에서 얼마나 격렬하냐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냐의 차이인데, 사실 이 알러지 반응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항히스타민제예요. 일단 내가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발열, 구토,
두통 같은 증상이 있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크게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가볍게 항히스타민제 한 알 정도 드시고 최대한 빠르게 응급실로 가는 건 문제가 없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형태의 알약보다 주사 형태로 꽂아 넣는 게 있어요. 가끔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팍 꽂는 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의 응급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가 있긴 한데, 사실 한국에서는 특수의약품으로 구분이 돼서 일반인들이 구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 다니시는 분들, 다이빙 인솔하시는 강사분들, 항히스타민제만큼은 꼭 챙기고 다니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또 해파리뿐만 아니고 벌레에게 물렸다거나 망고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망고 그러면은 따뜻한 나라의 맛있는 과일을 생각하시겠지만, 한국의 온나무처럼 망고도 온나무과에 속해서 이 나름의 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더라? 오로시올인가? 우로시올인가? 하여튼 뭐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 망고 나무, 어디 산책 갔을 때 망고 나무에서 좀 격렬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시장에 쌓여있는 망고에서부터 알러지 반응을 얻는다든지, 독충에게 물렸을 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증상이 너무너무 심하다라고 하신다면 항히스타민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막 새벽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가볍고 아프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만큼은 다이빙 여행하시는 분들 필수 의약품으로 꼭 처방받아서 챙기고 다니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게 타이레놀이 있습니다.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죠. 발열이 심하다거나 감기 몸살 증상이 심하다거나, 요럴 때 이제 아스피린, 타이레놀 뭐 요런 의약품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만만한 게 요 타이레놀입니다.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좀 부작용들이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탈수 증상이 온다든지, 혈중산소 포화도가 낮아진다든지, 요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빙할 때 가장 경계하는 항목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이빙 여행하실 때는 아스피린보다는 타이레놀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냥 가벼운 감기 증상 같은 거 있을 때 약국 가서 감기약 주세요 그러면은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이상한 약들을 한가득 주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그 감기약 드시면 감기 다 낫는데 3일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그 약을 안 드시면 감기 다 낫는데 3일 걸려요. 잘못 말한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 약을 먹고 안 먹고가 여러분들 병을 완치하는 데 있어서 아무 영향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 약들 중에 일부가 이제 여러분들 증상의 일부를 그냥 조금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정도이긴 한데, 여러분이 약국에서 감기약 주세요 했을 때 주는 산더미 같은 약의 대부분은 진짜 의약품보다는 건강보조제, 비타민제 요런 게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정말 단언컨대 아무 의미도 없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국에서 감기약 주세요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받아온 거 여행 가기 전에 약국 가서 감기약, 상비약 주세요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감기 몸살 증상이 너무 심하다? 인플루엔자나 코로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행을 취소하고 병원을 가시는 게 맞고, 여행을 갔는데 열이 엄청 심하고 두통 오한이 심하고 굉장히 좀 심각한 감기 몸살 증상이 있다? 그러면 타이레놀 2알 드시고 다이빙 취소하고 쉬시면서 차도를 보고, 차도가 좋아진다 싶으면 좀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겠지만 그래도 안 좋다 싶으면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뭐 그 밖에 저희가 가진 약들 보면은 이제 저희는 지사제가 있고요, 항생제가 있고요, 소화제가 있는데, 사실 소화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소화불량이나 이런 걸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이 소화제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가 때로는 독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중화시키기 위해 같이 이제 섭취하는 용도로 가지고 있고, 사실 항생제도 정말 뭔가 사고가 나서 크게 상처가 났을 때 감염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이 소화제와 항생제는 저희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매년 좀 약을 새로 구비해 두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단 한 알도 먹은 적이 없어요. 탄력붕대 가볍게 삐끗했을 때는 이제 요걸로 버티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빨갛게 심하게 퉁퉁 붓는다든지, 골절이 의심된다든지, 염좌가 의심된다든지 하면은 사실 이것도 병원을 찾아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는 컨택트 렌즈랑 소독약 정도? 뭐 저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주 사용하던 것 중에 데일밴드라든지 혹은 연고, 다친 데 바르는 연고 같은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부주의하게 다이빙을 하시거나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산호나 바위에 긁혀서 찰과상을 입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육지에서도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혹은 킥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발이 많이 까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빙 하기 전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상처난 부위에 데일밴드 붙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수술 후에 붙이는 전문적인 제품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어디 제품인지 물어보는 분들 계실 텐데, 병원 가서 선생님이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문적인 제품이 아니고서는 물에 들어가면 100% 다 떨어집니다. 실제로 무슨 방수 패드, 방수포라고 판매하는 제품도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물이 안 들어가게 보호해주는 제품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무방해요. 상처가 커서 감염이 의심되고 물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길 정도의 상처다라고 하면은 다이빙을 취소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볍게 물집 잡힌 거에도 데일밴드를 엄청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떨어져요. 무조건 다 떨어집니다. 바닷속에 다 둥둥 떠올라가지고 제가 다 수거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데일밴드류 아무 의미 없다. 후시딘 같은 연고 아무 의미 없다. 다 씻겨 나갑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발에 물집이 잡혔다거나 발에 물집이 잡히는 게 싫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긴 양말 있잖아요.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양말. 이 양말이 우리 일반 핀삭스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이제 좀 모양이 빠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죠. 그리고 우리 산호 같은 데 긁혀가지고 몸에 상처가 났을 때도 거기 데일밴드 붙이고 연고 바르는 것도 사실 물속에 다시 들어갈 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처가 크게 났다면 먼저 물 밖으로 즉시 나와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물에 안 들어가는 게 정석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실 저는 바닷속에서는 치유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걸 느끼긴 해요. 그리고 좀 자연적으로 바닷속에서 소독이 되기도 하고요. 바닷물이 소금물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다면 바닷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균과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난 채로 바다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감염이나 2차 부상의 위험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처가 심하게 났다거나 상처가 있을 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다이빙을 취소하고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 여행 되시길 바라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다치고 난 뒤에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고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일정을 여유롭게 잡아서 다치는 상황, 부상당하는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것이 오랫동안 즐겁게 다이빙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드린 내용은 기억하시되, 만약에 여러분들 병원을 찾아가서 진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셨을 때 저와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그쪽을 따르시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